부자들은 대출 안 갚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대출을 갚으면 갚을수록 손해가 나더라고요. 대출을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이 이자 낼 때 계속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제 건물을 사서 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갈 때는 매달 4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씩 이자를 내는 거죠. 이게 참 아까웠어요. 하지만 의무 상환이 아니면 절대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받은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 200만 원 남았거든요. 의무 상환이 아니니까 그냥 분할 상환이니까 갚지 않았어요. 그냥 분할 상환 되게 냅두고 있습니다. 그 200만 원이 없어서 안 갚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이랑 사업자 대출 중에 금리가 누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사업자 대출이 금리가 더 비싸겠죠. 아파트는 좀 더 안정적이고 사업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4%예요. 제가 소각업을 하고 있는데 제 호텔 건물이 최초의 금리가 5.5%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하다가 은행 갈아타기를 해서 4.5%까지 낮아졌고 몇 개월 전에는 금리 인하를 또 받아가지고 3.6%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 호텔 건물도 금리가 3.6% 낮아졌는데 아파트 금리를 4% 내고 있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금리를 낮추려고 이제 은행들을 알아봤는데 3.6% 해준 이 은행마저 주택은 4% 이하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업자 대출은 금리 우대를 적용해줘서 4% 이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아파트 대출은 뭐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원래대로라면 반대해야 되는데 이게 희한한 상황이 됐구나 싶었어요. 돈을 벌면 옵션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옵션,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나를 위해 돈을 좀 쓰자. 차도 좀 바꾸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 혹시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 예금으로 저축해 놓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출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 빨리빨리 대출금을 상환해 나간다. 네 번째 옵션은 돈을 모아놨다가 2호점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다섯 번째 옵션은 뭐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옵션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1번 옵션, 그동안 고생했으니 나를 위해 좀 돈 좀 쓰자, 차도 좀 바꾸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걸 하자 라는 이 옵션이 가장 최악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확신이 생겨요. 이대로만 하면 계속 이 정도는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달에 번 돈을 다 써버려도 다음 달에 또 충전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써도 전혀 타격이 없겠다, 무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안 벌다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 뭘 하고 싶냐, 이 외부에 좀 자랑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월 1,000 벌어, 뭐 월 2,000 벌어 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벤치 한 대 딱 사면 누구나 다 옆에서 야, 너 성공했구나 라고 해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벤치를 뽑는 게 별로 사업자 입장에서 어렵지 않아요.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달이 150, 200 정도를 상환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일부가 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달 매출이 몇 천 단위니까 최소한 이 15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돈을 버는 그릇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왜 돈 버는 그릇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벌었을 때 질질 새는 그릇이 있고 새지 않는 그릇이 있고, 이건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질질 새는 그릇이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이거 계속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도 똑같이 버니까.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부가세 낼 때, 종소세 낼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부가세, 종소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 종소세는 자칫 까먹기 쉬워요. 그냥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부가세 내라, 갑자기 종소세 내라 라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가서 생각지 못했는데 하면서 몇백, 몇천씩 나가게 되니까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새지 않는 그릇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두 번째 옵션, 예금을 해놓는다. 그냥 통장에 놔두는 거죠. 이 경우도 요즘은 은행 같은 데서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요즘 시대에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요.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간접세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잖아요. 뭐 종소세를 올리겠다, 무슨 세금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그 정권이 바뀔 거예요. 근데 돈을 찍어냄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는 팩트.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도 팩트죠.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어쨌든 대출금리 4%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이자를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당연히 상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는 게 나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의무 상환이 아니면 절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4%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처는 널리고 널렸잖아요. 미국 S&P 500에만 넣어놔도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1%, 12%예요. 7, 8%가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득은 복리로 불어나요. 고정된 4%가 아니라 번 것의 7%, 번 것의 7% 이런 식으로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코스피나 국내 주식을 말하지 않고 S&P 500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서이고, 두 번째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달러 패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수든 씁니다. 달러 갖고 오면 금이랑 바꿔주겠다고 했던 금본위제도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를 하도록 만들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국채를 사도록 만들고, 어찌됐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원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도 할 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성이 있는 S&P 500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미국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는, 아니 세금이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22% 세금이 있으니까 벌어서 결국 정부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S&P 500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마저도 세금을 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22% 세금을 합법적으로.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하는 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3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6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차액이 3억이니까 3억에 대한 22% 6,600만 원,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 빼면은 6,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3억에 대한 6,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아깝죠. 그런데 6억이 된 주식을 내가 팔지 않고 내 아내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6억까지는 증여가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억 가치의 주식을 양도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내는 이 주식을 1년 동안 팔지 못해요. 물론 아내가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받아서 그게 1년 뒤에 7억이 되면 7억에서 6억을 뺀 1억만큼 또 차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지만 기존 6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와이프한테 6억을 증여를 해줘버리면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건 좀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세금 내십시오.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현재까지는 그게 정답에 가깝죠. 자, 그럼 네 번째 옵션. 돈을 모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2호점, 3호점을 내는 게 어떻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사업이 초반에 잘 되면 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가게를 2개 늘리기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2개 늘릴 만큼 생각보다 빨리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으더라도 돈을 모을 때 방식이 그냥 단순히 예금을 해놓을 것이냐, 투자를 해놓을 것이냐, 당연히 투자 쪽이 훨씬 나은 거죠. 돈을 모아서 2호점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투자처에 투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유동성이 좋은 부동산 같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곳에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2호점을 내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돈을 버는 거 족족 다 저금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중에서 생활비로도 쓰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2억, 3억씩을 모아가지고 2년 만에 2호점 하나 더 차리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으로 돈을 벌어서 2호점, 3호점을 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숙박업계에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뭔가가 터져가지고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떠나서 이 산업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3호점까지 늘려놨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남들보다 3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그냥 한 번에 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 내 사업을 배제시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투자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 사업도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계속 몰빵 투자를 하면 다른 어떤 특정한 회사에 몰빵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 2억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것과 그 2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내가 시간을 안 써도 된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2호점을 내면 장담컨대 최소 2배는 힘들어집니다. 특히 초반에는 2~3배는 더 힘들어져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2배로 늘어났을 테고 관리 이슈도 생기고 그러면 관리자를 또 둬야 되고 그 관리자를 내가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근데 그냥 주식에 투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은 거기 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고 수익은 같이 나눠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2배로 힘들어지는 선택보다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2호점, 3호점을 차리면 그 전에 1호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 이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인지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1,000만 원 벌었으니까 2호점 늘리면 2,000만 원 벌고 3호점 늘리면 3,000만 원 벌겠지, 라는 그런 단순 계산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판단력은 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더 견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성장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0%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는 성장률이 수십 프로씩 하는 회사들이 널리고 널렸잖아요. 누가 봐도 메타, 애플, 구글, 테슬라보다 제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산업 자체가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높은 성장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고, 또 그만큼 내가 내 사업에 그렇게 성장을 할 만큼 리스크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내 사업은 성장률은 좀 없지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인 거고, 나머지 투자금은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성장률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온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 이제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니 그렇게 잘 되면 2호점, 3호점 늘리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라는 이런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저도 해봤죠. 해봤는데 그 엄청나게 스트레스만 생기고 그게 돈이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든 나의 생활이 얽매여야 되고 뭐 이러더라. 자, 그러면 그렇게 투자했을 때 너의 수익률은 어떤데?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건 대략 5년 전쯤이에요. 그렇게 돈이 벌릴 때마다 투자. 뭐 미국 주식, 뭐 부동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투자를 해왔고, 그렇게 분산 투자했음에도 어쨌든 투자 수익률은 2배가 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투자 수익률 2배가 돼서 행복합니다 뭐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3배, 4배 혹은 10배 수익률 나는 사람들 유튜브에 널렸잖아요. 이 2배가 뭐라고 그거 자랑하려고 이거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좀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돈 관리를 못하는 거였어요.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키우고 리스크 분산을 못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가로 벌리고 그랬더니 이게 돈이 결국엔 안 모이더라.
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돈이 좀 벌리는 것 같다, 통장에 돈이 플러스가 계속 돼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부가세 종속세 반드시 빼놓으시고요. 두 번째, 절대 소비를 늘리지 마십시오. 내 순자산이 지금보다 한 10배,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씩 있는데 그게 10배인 5억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소비를 늘리지 마십시오. 소비가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고 늘린 소비는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버렸어. 그래서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납입해야 돼.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그 차 팔 수 있어요? 손해가 크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를 올리는 선택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3개월치의 운영자금은 최소한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추천드리는 건 ISA나 IRP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ISA나 IRP를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900만원, 900만원, 총 1,800만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이걸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투자금을 내가 원할 때 회수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샀다 팔았다 안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이 돈을 빼서 써버리는 걸 안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ISA와 IRP에 대해서 이야기가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는 ISA나 IRP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연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은 미국 주식 또는 안정성이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원화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한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리고 ISA나 IRP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주식의 일정 부분 비율을 투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는 ISA나 IRP를 통해서 하시고, 그 이상 돈이 남는다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했다 라고 하면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역시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거나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패권 국가가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음에도 그 초패권 국가라는 힘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거죠. 어쨌든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이 이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담배 하지 말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지 말라는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하면 전부 다 패가망신하더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몰빵을 하셨다가 큰 위기 2번 맞고 망하셨고, 저는 아직 망하지 않고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